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가을 날씨죠? 네. 가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엄마는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이 오거나 혹은 새로운 옷을 사거나 혹은 아이가 뭐 좋은 성적 중간고사를 보고 혹은 어떤 데서 아이가 좋은 결과를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 좋아지는 것보다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질 때 2배, 4배가 되고 그리고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눠질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아이하고 부모에서 육아를 할 때 일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육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육아를 할 때는 서로 상호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호 교감.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러한 방법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로 갖고 온 거는 자녀하고 딴 사람하고 교감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상호 교감이 잘 돼서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가 행복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행복할 수 있지만 자녀를 잘 키웠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데 상호 교감을 통해서 행복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상호 교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은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 교감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일방향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물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컵에 물과 얼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음이 물을 차게 할까? 아니면은 물이 얼음을 녹게 할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어떤 게 맞을까 하면서도 둘 다 맞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 컵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물이 얼음을 녹이기도 하고 얼음이 물을 시원하게도 하죠. 근데 어떤 거가 먼저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죠.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 상호 동시적으로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상호 교감이 육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 비유를 좀 더 다른 거로 또 설명을 드린다면 새가 날개가 2개잖아요. 근데 새가 날개가 2개인데 한쪽 날개가 너무 힘들어. 나는 한 날개로만 날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날개만 날개짓을 하다가 다시 내리고 이쪽이 힘들었으니까 이쪽 날개 갖고 날개짓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새는 날 수가 없죠. 새가 날 수 있는 거는 2개의 날개를 같이 퍼덕일 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물과 얼음의 관계 그리고 새의 2 날개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 아빠하고 아이가 서로 교감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그 속도가 좀 다르거나 동시에 안 일어나거나 따로따로 일어나거나 혼자서 그런 건 상호 교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수년 전부터 아이를 키울 때 공감해 주세요.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름대로 공감을 해줬는데 문제는 제가 애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엄마 아빠가
본인을 공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애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내 마음, 우리 아빠가 내 마음 공감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안 하던 거 막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애는 뭐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죠.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애가 그것도 알아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공감을 받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공감을 하긴 했지만 내 자신이 공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배운 대로 하는데 그게 되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진짜가 아닌 공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은 힘들어 주는데 애들은 뭐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비유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냐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제가 가서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눈은 하얗고요. 눈이 내려서 손에 이렇게 떨어지면 살살 녹아서 물이 돼요. 그리고 눈을 많이 뭉치면 눈덩어리가 돼서 눈싸움도 할 수 있고요. 더 크게 하면은요 눈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었으나 그 사람이 눈을 보지 않았다면은 그 상상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가 아닌 다른 것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감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이해를 잘못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교감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 교감을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교감을 하려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춤을 추고 싶어요. 춤을 추고 싶은데 춤을 추고 싶다고 해서 춤을 잘 추지는 않아요. 좀 춤을 출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지 춤을 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감각이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고난 사람들은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하는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하고 또 보여줘야 되고 또 가르쳐 줄 때 그나마 이게 춤이구나. 춤은 이렇게 추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면서 노력하면서 춤을 체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걸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춤추는 감각, 노래하는 감각, 그림 그리는 감각, 이러한 감각이 있듯이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육아 감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육아 감각이 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 아기를 낳았으면 다 육아 감각이 있을 줄 알았고 아빠가 되면 다 육아 감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육아 감각이 많이들 없었어요. 그래서 육아 감각을 키워야 교감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바뀌면서 애를 키우는 걸 본 적도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돌본 적도 없고 내 일만 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퇴화가 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기다가 자꾸 일어나서 이 걸을 때 엉덩방아를 여러 번 찌지만 스스로 터득하면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잖아요. 애한테 그 방법을 1부터 10까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다쳐가지고 다리 근육이나 뼈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하게 돼서 재활을 할 때 그 재활은 태어나서 돌된 아이가 걷는 거하고 과정이 틀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육아 감각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변화 때문에 그 감각이 많이 퇴화가 되고 지금은 육아를 우리가 걸음마를 성인 돼서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육아 감각은 태어날 때 혹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다 있어라고 전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감각을 우리가 키워야지 상호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육아 감각을 정말 잘 키울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냐고 내가 너무 고생했구나. 내가 애를 썼는데 고생한 결과를 못 얻었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격려를 해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육아 감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 감각을 잘 키우시려면요. 일단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고 싶으려면 하고 싶은 거가 생기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지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육아를 잘하고 싶으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에 아이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진짜 육아가 되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난 육아를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게 육아가 아니에요. 육아는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져야지 자연스럽고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보다 사실은 아이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스럽죠. 도대체 애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이 마음을 잘못 알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이의 표정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대중을 보듯이 그냥 눈을 훑어가듯이 보게 되면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몇몇 분을 눈을 마주쳐서 볼 거거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 느낌이 다가오실 거예요. 나를 보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나랑 통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초점을 안 마주치고 볼 때랑 누군가를 딱 봤을 때랑 그 느낌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거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표정을 보게 되면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보게 되면 정말 직접적인 어떤 컨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보내지만 사실 눈 마주침을 잘 안 해요. 밥 먹어라, 뭐 했니, 왔니, 뭐 이거 뭐 필요해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눈을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을 안 보는데 표정을 보겠나요? 표정 안 봐요. 표정 안 보고 행동만 보게 돼서 그 행동으로 이제 혼을 내거나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부모 마음에 담으려면 일단 아이의 표정을 봐야 돼요. 표정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표정을 보는데 애가 이때나 저때나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표정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 표정이 저렇구나. 아이들은 표정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웃으면 따라오는 분들은 정말 표정을 잘 짓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웃으면 따라 웃으시고, 근데 제가 아무런 표정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표정도 안 짓게 되세요. 근데 제가 표정을 짓게 되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신 분과 안 따라하신 분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따라하신 분은 아이한테도 그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표정은 따라하게 되고 모델링이 되고 학습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려고 얼굴 표정을 봤는데 뭐 그 얼굴이나 그러면 내 얼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 관찰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아무런 표정이 없었구나. 그럼 애들은요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표정 관찰을 통해서 마음도 알지만 아이 마음을 알기도 하지만 내가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표정이 없다 그러면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정말 기쁨 또 화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신남 이런 것들이 표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정 관찰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도 보고 우리도 뒤돌아보게 되고요. 표정을 딱 보고 나서 감정을 우리가 너무 그 공감을 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조건 그랬구나, 기쁘구나, 화가 났구나, 먹고 싶구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확인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강요한 셈이 됐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그냥 그런 기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보이지 않게 강요한 셈이 됐는데 우리가 주의할 거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아이의 감정을 추측해 주셔야 돼요. 표정을 봤는데 아이가 뭔가 이렇게 그 좀 의기소침해진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못하게 했어요. 그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진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얼굴 보니까 너가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감정을 추측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단적으로 해서 너 기분 안 좋았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가 안 맞았을 적에 아 엄마는 왜 그렇게 봐? 혹은 뭐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추측하다 보면은 아이의 감정을 알게 되거든요. 엄마 그랬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너 표정이 그랬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단계로 할 거가 표정을 수용하고 또 하나 수용해야 될 것은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애가 의기소침해 있단 말이에요. 아 너가 그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언짢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져서 그쪽에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수용을 해야 돼요. 아유 그러지 마. 너 그냥 잊어버려. 뭐 그냥 기쁘게 얼굴 피고 웃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짓는 표정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감정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슴이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 마음을 엄마 아빠 마음속에 담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부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 자기 뭐 이러이런 마음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추측해 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어떻게 알았어? 나 진짜 그런 마음이야. 야, 그 말 들으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줄 때는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담아야지 아이도 마음을 열어서 소통을 하게 되고 교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중요하냐?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감정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인간은 감정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도 있고 어떤 행동도 있게 되는데 아이의 의도나 바람을 알아차려줘야 돼요. 애가 막 이렇게 뭐 화를 내고 때를 써요. 근데 화하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가 아니라 너가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엄마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은 네가 뭔가 의도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걸 알아주면요.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은 살짝 남편들한테 우기기를 잘하거든요. 좀 우겨요. 남성들은 말을 좀 이렇게 귀머거리처럼 잘 못 듣고 안 듣고 들었다고 하나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다 우기거든요. 근데 우기는 거가 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우겨? 라고 말하기보다 당신이 좀 우기는 것 같은데 우기는 거 보니까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바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그러면 그 속에 맺혔던 것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의도나 바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단정 지어서 너 지금 뭐 컴퓨터 하려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지? 이러면 곤란해요.
아이가 떼를 쓰거나 뭔가 감정을 표현했을 적에 어떤 액션을 보였을 적에 어디 보자 우리 수진이가 엄마한테 뭘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뭘까? 그러면 아이도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막 전사처럼 했던 친구가 조금 열기 시작해요. 나도 엄마 말을 좀 들어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의도를 너무 또 단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너 컴퓨터 하고 싶어서 그러지?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엄마는 뭐 이러면서 또 거기서 괜히 예상치 않았던 분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의도나 바람을 잘 파악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알아주라고 했으니까 일단 말만 해. 이게 아니라 아이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컴퓨터를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해줄까 말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 아이의 바람과 의도를 먼저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람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생각하고 느끼고 혹은 행동할 때 건강하고 내가 정말 정작에 원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때가 중요해요. 적시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되게 멜랑콜리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차 한잔 하자. 우리 좋은 찻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우리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 기분 좀 풀어볼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 바쁘고 우리 저기 언제 뭐 2달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대답은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내가 너하고 차를 마시나 보자.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그래요. 또 만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상당히 실망을 하면서 감정이 좀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뒤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더 그래요. 아이들은 좀 이렇게 기다림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적시에 해줘야 돼요. 적시에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적시에 해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박자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적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시행착오 과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엔 좀 뒷북을 칠 수도 있고 실수를 해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동시에 그러니까 적시에 반응하기 이 부분은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반응을 할 때 어떤 부분의 반응을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정서적인 부분의 반응을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얼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새의 날개가 2개가 움직여줘야지 날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느낀 감정을 교정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는 감정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감정이 죽어 있으면 말은 정서적으로 공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엄마 나 뭐 되게 기뻐요 했는데 엄마가 그래 기쁘니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움직임 없이 말로만 했을 때 아이들은 공감 안 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도 정서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그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활에 적용하셔서 스스로 정서 발달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서 발달을 하려면요. 우선 내 감정이 어떤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내 기분이 어떤지를 인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인식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기분이야 라고 해서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수반하면서 그 감정을 나쁜 감정은 해소하고 그리고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만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인식하고 표현하고 해소하거나 충족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참으라고 하게 되면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눌러두고 언젠가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본인에게
엄마 아빠에게 적용을 해야지 아이들의 감정도 잘 읽을 수가 있고 아이들의 감정 정서 발달도 도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4단계를 나 자신에게 맞춰서 잘하고 나면 공감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탁 금방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서적으로 정서적 동시성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대칭적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혹시 쌍둥이 옹알이 동영상 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동영상을 잠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쌍둥이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칭적 상호작용을 제가 이 쌍둥이 옹알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좀 더 수다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혼자 말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또 반응을 하죠. 이 아이의 말에 맞춰서 대칭적으로 반응을 해요. 쿵짝 쿵짝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근데 어려서 이 부분이 깨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는 태어나서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아이한테만 이제 기회를 주거나 혹은 아이가 하는 거를 다 차단을 해서 엄마 아빠가 주도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 상호작용이 대칭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한쪽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사실은 이 초기에 대칭적인 상호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할 때 무조건 애들 말만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말도 듣고 나도 표현하고 또 내가 표현했을 때 아이도 반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칭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서로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서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하고 있구나, 서로 교감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시에 또 즉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해 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때 무조건 모든 이렇게 주권을 아이에게 넘기지 마시고 주고받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울 때는 이런 이제 막대기 같은 걸 하나 잡고서 연습하면 돼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거를 쥔 사람이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줘도 되고 이제 아이가 줘도 되고 타이머를 해놓으셔도 돼요. 1분씩 이제 쥐는 거죠. 근데 원칙은 쥔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안 쥔 사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쥔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쉬해야 돼.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1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1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1분 얘기했으면 또 엄마가 1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딴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말한 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연습하는 시기 동안은 그냥 한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등한 상호작용이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소통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막대기 게임 할까? 이러면서 그냥 놀이식으로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고받고를 하시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쌍둥이 옹알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 한번 우리 놀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 연습이
사실 숙제 11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공부를 잘하려면요. 말을 잘 들어야지 공부를 잘해요. 말을 안 들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한 부분이 돼야지 아이가 말을 듣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의 그 소통 능력, 상호 교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다음은 이제 아이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의 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아이들의 소통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부모의 육아 감각이 점점 떨어지듯이 그래서 이거 원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가 학습을 통해서 좀 돼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인 그 능력이 타고나면서 저절로 이제 살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을 따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인위적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처음에 갔을 적에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보다 친구 관계예요. 이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어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할까? 혹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할까? 혹은 우리 아이가 딴 아이를 따돌리면 어떡할까? 이 부분이요, 아주 두렵고 떨릴 정도로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부모도 애도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게 돼요. 어디도 낄 수 없게 되고 자꾸만 누가 우리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옥 같은 데 살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떨어져서 본인은 친구랑 친하려고 탁 쳤는데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게 되면은 처음엔 아이도 정말 해맑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자꾸만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가 더 공격적이 되거나 의기소침해져서 친구랑 안 놀고 그다음에 학교도 안 간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이러한 지금까지 한 거가 사실은 교감 능력이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이 부분이 잘 키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에게도 이 부분을 키워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커가면서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주셔야 되냐면 이 사회성은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시각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운동 감각도 있어야 되고 촉각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을 했을 적에 잘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지 상대방의 의사를 잘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청각도 잘 발달이 돼야 돼요. 건강하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면은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듣는 연습,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듣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1대1 주고받으면서 쌍둥이처럼 하는 그 연습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돼줘야 돼요. 다 잘 들을 것 같죠? 우리 어른끼리 얘기해도 나는 A를 얘기했는데 B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는 A, B, C를 얘기했는데 C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볼 거를 보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 연습은 정말 이렇게 종이컵 끈으로 연결해서 이 말하는 연습을 해도 되고 메가폰을 갖고 놀이식으로 해도 되고 요새 귓속말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가까이 되면 장난이 돼버려요. 간지러워서.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고 엄마가 뭘 했는지 엄마한테 다시 귓속말 해줘 봐봐. 그래서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은 말을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각적인 부분에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딱 보게 하고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인 것 같니? 그런 것을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책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뭐 친구와 싸웠어요. 뭐 누가 아파요. 뭐 혼이 났어요. 이런 그 동화책을 이제 일단 읽어보기 전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어떤 기분인 것 같아? 얘가 왜 이런 기분인 것 같니?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발달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터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게 이제 공격적 행동이 돼서 참 이 타치가 많이 줄었는데,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렇게 몸씨름을 하면서 힘을 조절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야 너 세잖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미안해, 내가 너무 셌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딴 사람이 세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어려서 이 부분을 이제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이 비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이렇게 그 몸씨름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아파, 좀 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한 그 연습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일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타치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어떻게 타치를 했을 때 기분이 나빴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경험하면 알거든요. 엄마가 탁 쳐버렸어요, 등짝을. 엄마 그렇게 치니까 아프고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예쁘다 그러면서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포옹을 해줬어요.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안아줄 때 편안해. 근데 탁 치면 화가 나고, 그리고 본인이 기분이 나빠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그래서 이 부분이 돼야지 사람들이 타치를 통해서 기분 변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거, 운동적인 것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잊지 보니까 이렇게 해줄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말로 풀어놔서 그렇지 또 실제로 하면 한꺼번에 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세요. 게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애정적인 거. 근데 아이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 아이는 느껴요.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 부분 담으세요 해서 이걸 실행을 하시면은 아이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운동적인 거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만 5세부터 그 초등학교까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허드렛 일 속에는 어떤 그 요구를 받는 거, 요구에 반응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는 느낌,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와 정서와 행동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허드렛 일을 한 친구가 10년 뒤, 20년 뒤 봤을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하지 마, 괜히 일만 그르쳐. 그리고 너는 공부나 해.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운동, 관계, 인지가 다 같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뇌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3남매인데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둘째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딸, 둘째 딸, 막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4대 독자이기 때문에 둘째 딸의 위치는 상당히 그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도왔는데 지금도 엄마가 기억하세요. 네가 심부름을 제일 잘했다고. 저 지금도 심부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허드렛 일 하는 거, 약간은 무스리 같은 느낌?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 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막 공주같이, 왕자같이 대접받으면 평생을 대접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오해요. 오히려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서 좀 대접을 못 받는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아이들이 성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계 인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적인 뇌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만 커가서 희귀꼬물이처럼 자꾸만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제가 20대를 요새 종종 만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사회적인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회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버스를 탈 때 서 있는 자체가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안하니? 그랬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이 교통카드를 눌렀는데 찍히지 않았을 때 기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손에 땀이 날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그 버스를 같이 기다리던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 외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요새 혼밥, 혼수 이런 거가 되게 독립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독립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혼자 먹는 게 편하긴 하지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밥, 혼수를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같이 먹는 게 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데, 좀 자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혼밥, 혼수를 하기도 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막 부들부들 떨죠. 내가 저 친구한테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할까? 이 얘기 하는데도 떨어요. 근데 그거를 했다가 그 친구가 거절을, 아니야, 나 지금 먹을 사람 있어. 그러면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역시 괜히 시도했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친구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적인 뇌를 키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뇌를 이제 키워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감정을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지금 엄마가 어떤 기분인 것 같아? 그래서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읽는 거.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사인을 통해서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해주셔서 감정의 메시지를 읽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메시지를 해석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막 이렇게 얘가 이제 속상한 거는 알아차렸어요. 속상하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속상한데 이 아이가, 넘어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제 뭐 갖고 가던 것도 흘렸어요. 어머, 너 넘어져서 지금 아프고 또 저거 때문에 걱정이 되겠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담아줄까?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인지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머 어떡하지? 손님이 3시 오기로 했는데 지금 몇 시야? 2시 41분이야. 근데 엄마가 일을 다 안 해놨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가, 엄마 제가 뭐 도와줄까요? 이게 이제 되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르치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면 그냥 그 도루묵 안 돼요. 다 부메랑처럼 옵니다. 근데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얘는 진짜 왜 이렇게 모모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를 하는, 엄마 도움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제가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아주 쉬운 거부터 엄마가 요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둘 중 하나만 골라줘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사인에선 정서적 사인도 중요하지만 인지적 사인도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대처를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돼야 사회성이 완성이 됩니다. 공감만 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기운도 없고 속상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너 배고프구나 그러면서 얼굴만 쳐다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맨 처음엔 좋다가. 근데, 너 너무 배고픈 것 같아. 너 뭐 좀 먹어야겠다. 우선 내가 지금 쿠키가 2개 있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먹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끝나고 2시간 뒤에 강의 끝난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배고프겠다. 어떻게 저기 기운도 빠지고 힘들지. 이것만 해준 거랑 대처를 해준 거랑은 정말 기억의 그 흔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만 읽어준 경우는 나쁜 기억은 없지만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했을 때 쿠키 2개 준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같은 능력이 있을 적에 이 사람을 우리가 쓰겠죠.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면은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뇌를 발전시키면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로 와. 너는 그때 참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너랑 일해보고 싶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이 사회가 지금 기회는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뇌를 키우는 거는 2가지인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과 표정도 중요한데 이 액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반응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축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경기장에서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지면 막 선수들이 막 괴로운 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중도 괴로운 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선수가 막 괴로워하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 보죠. 다들 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선수가. 그랬더니 이제 관중들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느낌을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느낌을 느낀 거를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반응 없이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 한 사람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반응을 잘못하고 있죠.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면 따돌림 당해요. 맨 처음엔 웃다가 자꾸만 그러면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저쪽으로 치워놓게 되죠. 저리 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반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스럽게 키우고도 싶고 자랑스럽게도 키우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일정 연령까지는 사랑스럽게만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점점 안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자랑스러운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만으로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자랑스러운 아이가 될 수 있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3자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면 꿀이 떨어질 것처럼 봐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틈엔가 딴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뭐 장난감 가지러 가고 밖에 나가겠다고 하고. 근데 그거가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에게 너무 초점을 맞췄던 엄마들은 너무 속상해요. 얘가 나만 봤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본인이 그러한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온전히 나한테 반응을 해주니까 이 아이는 오로지 나만 보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 꿀이 떨어지는데 정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괜찮은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질 않거든요. 인간은 이제 3자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만 보다가 나중에 사물을 보게 되고 다른 환경을 보게 돼요. 그때 엄마가 반응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아이가 그 사물과 상황에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이 상황이 공부일 수도 있어요.
공부에 대한 반응이 평상시 엄마가 아이가 사물에게 보였던 관심에 대한 반응이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싱크대 문을 확 열고 냄비 뭐 다 꺼낸단 말이야. 닫아! 그거 장난감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을 경우랑 아이고 이제 과학자의 시작이구나. 어디 한번 봐. 엄마가 10분 동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 그러면서 아이가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인 거를 긍정적으로 혹은 더 확대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문을 열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끄네? 야, 그러더니 이걸 뭐 치기도 하네. 그러면서 좋았어. 엄마가 30분 동안은 놀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을 되게 괜찮은 아이로 생각하게 되고, 아,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내가 무슨 행동을 그냥 했는데 막 이게 막 흥이 나고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도 괜찮지만, 이 세상이 괜찮네. 건드렸더니 막 꽃이 피듯이 이렇게 내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서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을 콱 걸어 잠그고, 물론 위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그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막 닫아 이러면 안 되죠. 첫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유, 우리 애기가 이제 너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은 또 화장을 빨리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하는 식으로 나쁜 것부터 배우는구나 이러면 곤란하고, 어이고 이제 화장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 한번 네가 관심 있는 화장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가 아까 얘기 드렸던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삼자적 관계가 첫 번째는 우리가 6, 7개월 되면 애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 기억하실 거야. 계속 이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포인팅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거에 무관심했던 애들은 상호작용이나 삼자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포인팅을 한 경우 잘 따라가 줘야 되고요. 반대로 또 대칭적 상호작용을 해서 엄마도 포인팅을 했을 때 애가 따라와 준 연습을 해야 우리가 서로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누가 말해도 안 듣고 누가 보여줘도 안 봐요. 그러면 늦게 넌 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 초기 작업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인팅을 좀 이렇게 놀이 삼아 해도 돼요. 우리 포인팅 놀이 하자 그러면서 엄마가 포인팅 하는 거 이름 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천천히 맨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막 빨리 하면 게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포인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팅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같이 갖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이게 돼야 돼요. 선생님이 포인팅을 하는데 딴 데 보면 안 되죠. 이 포인팅 하는 거에 같이 시선을 맞춰줘야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팅 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어텐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 놀이할 때 생기죠. 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이를 해요. 근데 엄마는 아우 나는 이때 쉴 때다 하고 딴 데 가 있으면 조인트 어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동차를 봐요. 어머 우리 수진이가 수진이가 자동차를 보내 하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막 굴리고 돌리고 그러면 어머 너 굴렸더니 이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면서 함께 관심사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는 거죠. 이게 같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인간뿐이에요. 동물들은 이거 못해. 동물들끼리 우리 같이 뭐 보자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도 개발을 해주고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바라보면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이거가 돼야지 같이 보거든요. 처음에 볼 때 애가 혼자 안 봐요. 같이 봐야 돼요. 애가 책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테이프 틀어줄게 그러고 하면 안 되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함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텐션 팔로잉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가 이렇게 바퀴 갖고 놀이하다가 돌려가다 벽으로 굴러가다 이럴 때 그걸 따라가 줘야 돼요.
이번에는 뭐 바닥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벽을 지나고 있고 부엌을 향하고 있네. 그러면서 따라가 줘야지 나중에 엄마가 하는 행동을 얘가 따라와 줘요. 엄마가 이제 2페이지 보자, 3페이지 보자 할 때 얘도 팔로잉을 해주게 돼요. 근데 아이가 하는 행동을 팔로잉 안 해주면 얘는 그걸가 몸에 익지 않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관심을 보이면서 따라가 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주의 전환하기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부분인데 공부해라 그다음에 그만 놀아라 이 부분은 이렇게 전환 부분이에요. 이제 놀던 거를 공부로 전환하고 공부하던 거를 노는 걸로 이 전환이 잘 돼야지 학습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컴퓨터 그만해라 안 되죠. 공부해라 안 되죠. 이게 바로 말을 잘 안 듣는다거든요. 이 부분은 어텐션 스위칭 부분은 앞에 세 가지가 잘 돼야지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돼야지 아이하고 소통이 돼요. 소위 말해서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돼야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 지금 오늘 강의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은 싸움만 벌어지게 되고 눈에 보일 때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상호 교감을 통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상호 교감은 사실 우리가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는데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자녀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상호 교감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육아에 꼭 적용시켜서 또 연습해서 육아 감각을 잘 키워서 상호 교감을 잘하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